자, 우리 같이 보는 지문은 이제 경제 지문에서 질문도 들어와 있고 출제 가능성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같이 볼 텐데 올해 출제는 아닐 것 같고요. 한 2, 3년 안에 얘를 재해석해서 내는 형태로 갖고 온 거고 지금 이걸 게임 이론의 적용이거든. 게임 이론이 뭐냐면 지금 기업 A, B가 뭔가 의사선택을 해요. 그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얻는 이득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누가 그 상황에서 이득을 볼지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게 바로 게임 이론이고, 이 게임 이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임 이론이 있고 2번 이상으로 반복되는 게임 이론도 있고 기본적인 공식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학에서 또는 경영학에서 의사선택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경제학 경영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면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들어올 지문이고 제 생각에는 3년에서 5년 안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한 7, 80% 이상의 확률로 출제될 것 같고 2, 3년 안에 출제될 확률은 한 절반 정도 자, 1단락부터 항상 주제 세팅 단락 같이 오자 그랬었죠. 필기 똑같이 따라오세요, 여러분. 지금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시장이요. 자, 그래서 독과점 시장 개념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자, 과점 시장과 대립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과점 시장이 있고 독점 시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격은 과점, 독점이 좀 비슷해. 그래서 여기서 묶는 거야.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순히 점유율뿐만 아니라 지배력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그 누구도 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거고, 과점 시장이나 독점 시장은 지배력을 갖는 누군가가 존재할 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국어 수업을 들어. 그런데 뭐 A사의 B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C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기억사에 있는 걸 들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걔는 뭐니?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신사가 셋 중 하나잖아. 이런 거는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라고?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시장이라고 나오는 순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기출이라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A, B가 있는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할 것인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봐봐. 소수의 기업이 주체죠. 자, 앞으로 제가 문장의 정보 구조를 잡을 때는 빨간색을 쓸 거고요. 담화의 구조를 잡을 때는 파란색을 쓸 거야. 이 기본적인 개념들은 교과서에서 배우셨어야 되는데 모르신다면 제 수업 들으시면서 잡히실 거야, 자연스럽게. 그럼 주어,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럼 소수 기업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 소수 기업과 동의하는 문맥적으로 뭐로 쓰인 거야? 기업 A와 B죠. 그 기업 A와 B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업 A와 B가 지배하는 시장이 과점 시장이고, 그럼 과점 시장에서 얘는 당연히 고민 중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겠어요. 같이 결정하면 훨씬 더 자기들 입장에서 이득인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격을 유지할 때 이유는 140이야. 동시에 가격을 인하게 되면 70, 20으로 감소하니까 동시에 가격 인하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B만 하게 되면 B는 60으로 20 플러스죠. 반대로 A만 하게 되면 A는 20 플러스죠. 그럼 서로 어떻게 할겠어? 야, 너는 그대로 놔둬. 나만 인하를 할게라고 하겠지만, 야, 그럼 너도 죽어봐라 하면서 같이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제가 왜 녹색으로 정리해드리냐면 이건 경우의 수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경우의 수요. 내가 수업 시간에 자꾸 경우의 수 하는 게 얘들아 이거야. 자, 기업 B 입장에서는 유지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지. 기업 A 입장에서도 유지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 있지. 경우의 수는 2x2 표그리기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럼 4가지 경우의 의사선택에 따라서 A와 B가 얻는 이득이 140이냐, 50, 60이냐, 120, 30이냐, 70, 20이냐로 갈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시다시피, 자, 봐봐. 둘을 더했을 때 140이죠, 150이죠, 110이죠, 90이죠. 그럼 봐봐. 지금 사실은 전체적인 이득은 A가 인하를 했을 때 전체적인 이득은 높아지지만 B 입장에서는 사실은 40 받던 거 10 마이너스 되는 게 싫겠죠. 그렇다고 둘 다 인해버리면 둘 다 또 손실이 오는 거잖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런 기대값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유지나 인하를 또 2분의 1 확률로 놓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결정값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확률과 통계로 얘를 또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어떤 맥락에서 다룰지를 다 다룰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정보량이 터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건 그냥 철저하게 경우의 수고요. 요즘 수능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형태야. 말이 길어지니까 이좀 자를 텐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또 입시가 바뀌거든요. 그때는 아마 국영수 통합교과를 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벌써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 그렇지. 이제 융복합을
원래는 국어에서 하다가 그게 너무 무리수라고 봤는지 사회과학부터 먼저 끄집어 와서 나중에 묶을 거야. 차차 보시면 알아요. 자, 이 상황에서 다른 경기자의 전략 선택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뭐 했어? 조건을 줬어요. 그럼 우리는 조건 방률이 있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 머리 글쩍글쩍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 조건 1이 있으니까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겠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보수의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택했다, 추측했다, 목표는 뭐겠다? 보수를 극대화하겠다. 자, 그럼 당연히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고 네 가지 결과가 가능하다. 네 가지 결과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경우의 수죠. 그래서 표가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를 표와 같은 보수 수행 행렬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육과정 바뀌면서 행렬이 들어온 이유도 이런 맥락인 거야. 자, 보수 행렬에서 그러니까 행렬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표로 처리하는 걸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행, 열, 가로줄이 행이고 세로줄이 열입니다. 가로줄과 세로줄로 정보 처리하고 있죠. 자, 이를 표와 같은 보수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표에 대한 정의는 보수 행렬이고 글의 주제는 보수 행렬로 나왔고 이를 일어난 지셔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 반복되는 보수 행렬 다시 보시면 되겠어. 첫 번째 숫자에서 A가 얻게 되는 보수이고 두 번째 숫자는 B가 얻게 되는 보수라고 표를 해석했는데 결국 여러분 1, 2단락에 이 많은 얼추 한 최소 한 400자가 넘어 보이는 그래서 한 200단어 가까이 돼 보이는 이 정보량은 표 하나로 처리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정보 처리에 익숙해지셔야 이런 문제들이 대응이 되는 거니까 연습을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3단락. 근데 여러분 지문 자체는 되게 뉘앙스가 있는데 요즘은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차차 난이도 올라갈 건데 일단 봅시다. 자, A 입장에서 본다면 B의 현재 가격 유지하든 인하든지 간에 뭐라고? 가격을 인할 때 보수가 가격을 유지할 때보다 크다? 잠깐만. 경우의 수를 보자. 자, B가요. 유지할 때, 인할 때. 자, 유지할 때 기준으로 볼게. 자기가 유지하면 100밖에 못 벌지만 자기가 인하려면 120을 벌죠. 그러면 B가 유지한다는 경우의 수에서는 인하는 게 이득이야. A 입장에서는. 자, 반대로 B가 가격을 인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게. 유지해버리면 내가 50밖에 못 벌지만 인하하면 70을 버네? 그럼 봐. B가 얘일지 A일지 모르죠. 그럼 A 입장에서는 얘라 하더라도 얘가 일어났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하는 게 이득이고요. 얘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인하는 게 이득인 거야. 이해됐어? 이게 바로 조건방률입니다. 그래서 B가 유지했을 때 인하는 게 이득이고요. B가 인하했을 때도 인하는 게 이득인 거야. 그래서 A의 조건방률은 B가 인하를 하든 말든 그냥 인하는 게 이득이야. 됐니?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인하는 유지가 아닌 경우죠. 그래서 유지를 하든 말든지 간에 어떻게? 결국 이득이야. 인하하는 게.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B가 인하를 하는 경우를 저는 B라고 쓸게. 그럼 봐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인하를 할 수도 있고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인하를 할 수도 있어. 죄송해요. 이거 거꾸로 썼네, 제가. 여러분 이제 확률 통통이 되는 조건 방률을 배우시잖아. 그래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있었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조건 방률 생각을 해봤을 때 A는 인하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죠. 자, 뭐 이거를 뭐 수학교로 쓰든 뭐로 쓰든 상관없는데 제가 수학교를 쓴 이유는 이해 맥락이 이해되시죠? 왜? 결국 확률을 줄글로 풀었었기 때문이야. 자, 즉 가격 인하 전략은 B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당연히 높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월 전략이라고 한대요. 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득인 것을 우월 전략이라고 하나 봐. 따라서 A는 당연히 어떤 선택할 것인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격이나 전략 선택할 수밖에 없지. 왜? B가 인하를 하든 말든 자기한테는 인하는 게 이득이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B 입장에서 볼게요. 주어인 B 입장을 보는 거야. 자, B 입장에서 보면은 A에게 가격 인하라는 우월 전략이 이미 존재해버리죠. 그러니까 얘도 조건 방률이야. 자, 여기도 조건, 위쪽에다가 그냥 조건을 쓸게. 그럼 봐봐. A에게 가격 인하라는 우월 전략이 존재해? 그러면 A가 뭐 할 걸 예상할 수가 있어? 그렇지. A는 무조건 가격 인하를 할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봐봐. A가 가격 인하를 했을 때도 봐. A가 가격 인하를 했어. B는 당연히 가격 인하는 게 봐봐. 다시. 자, A가 가격을 이미 인하한 상태예요. 그러면 B에서는 뭘 선택하는 게 이득이니? 자, 가격을 유지하면 30을 벌고요. B가 가격을 인하하면 20을 벌어요. 다시. A는 무조건 가격 인하하는 게 이득이야. 그럼 A가 이미 가격 인하를 한다고 결정을 하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나오지. 그럼 B는 얘 또는 얘를 선택할 수가 있어. 유지해버리면 30 버는 거고요. 인하해보면 20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유지하는 게 낫겠네. B는 결국에는. 됐니? 자, 그러면 봐봐. A가 우월 전략이 존재할 때 B한테 있어서는 유지 전략이 가장 이득인 거야. 됐니?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런 경우 되게 기분 나빠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내가 이득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 선택보다는 나는 이 선택을 하고 싶겠죠. 또는 뭐 이 선택보다는 이 선택을 하고 싶겠죠. 당연히 이 선택보다는 이 선택하고 싶을 거야. 그래, 양쪽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서로 경우의 수를 주고받았을 때 자기한테 최적의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남들이 저런 선택을 해서 나보다 더 벌고 감정상해 하셔봐야 본인만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냉정하게 진짜 건조하게 여러분이 의사결정의 경우의 수로 판단하셨을 때 도움이 되는 선택인 것 같다.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가격 유지가 최적 전략일 수밖에 없대.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 자, 얘는 유지, 얘는 인하니까 어떤 경우 120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A는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왜? 둘 다 인하는 게 이득이니까 인하를 무조건 할 거라고 전제된 상태에선 B는 어쨌든 울며 겨자 몇 개라도 10이라도 손실을 봐야지 20 손실 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10이라도 손실을 보는 가격 인하 전략을 선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럼 봐. 이걸 A라고 놔둔 건 뭐냐면 지금 같은 뭐라고? 경우의 수에 의한 의사 선택의 문제를 만들 거라는 게 당연히 예측이 되시겠죠. 자, 그 결과 두 기업은 각각 120과 30의 보수를 봤는데 이때 각 기업은 상대방에 대하여 최선의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자신의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고 게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봐도 최선의 반응이야. 따라서 뭐다? 게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자, 인과구조가 주르륵 나와 있는데 이거를 줄글로 쓰든 수학적 기호로 쓰든 뭐로 쓰든 좀 이따가 구조 처리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이처럼 요약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각 경기자가 모든 다른 경기자가 선택한 전략을 주어진 거로 자신의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의 균형. 그 게임의 균형을 다시 한번 연구했던 사람이 뭐다? 바로 내시균형이다. 자, 그래서 내시균형 공부해보면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마음 도움 되겠네. 가에서는 내시균형에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시균형은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거든.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자, 과점시장에서 봐. 또 과점시장 여기는. 왜 그럴까? 이거야. 과점시장이 아니라 완전 경쟁시장이면요. 사실은 누구나 다 의사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의사결정은 결국 뭐겠어요? 담합이 너무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겠니? 서로 가격 경쟁을 하다가 그 누구도 돈을 못 번다고 이미 기결이 나요. 그러니까 끝난 거야. 그럼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로 가야 돼? 과점시장이랑 독점시장으로 가야 돼. 그럼 독점시장, 과점시장에서는 또 경우의 수가 어쨌든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측이 또 가능하고 경우의 수를 판단하거나 의사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사실은 과점시장은 또 어떤 시장이야? 플레이어가 의사결정권자가 몇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인강회사랑 계약을 한다고 보자. 그럼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과점시장인 거야. 왜? 의사결정권자가 나랑 그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권자가 줄었을 때의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가 굉장히 좋은 안이었던 거고. 자, 영상은 잠깐 끊었다가 할 거고 이거 구조도 그려보십시오. 시작. 자, 얘들아, 1단락에서야 완전 경쟁 시장과 독과점 시장을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을 분리한 이유는 과점 시장은 의사결정권자를 보통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플레이어 숫자가 제한적이야. 그래서 과점 시장이고 여기서 A, B 둘 다 있는 경우죠. 자, 이렇게 볼게. 자, 가격 인하를 유지하는 경우,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6건, 그 다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를 A라고 제가 각각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3단락에 나와 있는 A, B가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 또는 인하하다. 봐, 현재 가격을 유지하다죠. A, B의 여집합. 인하한다, B죠. 그러니까 인하하든 유지하든지 간에는 스몰 동그라미 A로 정리해놨죠. A 입장에서는 뭐야? 인하하는 게 우월 전략이죠. 그게 스몰 B 동그라미죠. 자, 그럼 봐봐. 지금 A가 인하하는 우월 전략, 스몰 B 동그라미가 있는 상황에 우리는 뭐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니? A가 가격 인하를 결정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가격 인하를 결정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뭐로 간다? 최선의 반응인 C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A는 인하하겠지만 B는 유지하는 전략을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게임의 균형이 이런 상태라고 보는 거고 1, 2, 3단락 가의 주제는 그래서 뭐다? 게임의 균형, 내시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고 10초만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10초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올게요. 자, 되셨으면은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과점시장이요. 각 기업은 자신의 행동 변화, 즉 자신의 산출량 가격 변화에 대해 상대 기업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추측하겠대. 이러한 추측된 변화가 있대. 자, 세모쳐 볼게요. 이러한 세모치시고요. 추측된 변화요. 자, 봐봐. 하나씩 볼게요. 1. 내가 각 기업은 주어 잡아 빨간색으로 주어는 1. 나의 행동 변화. 내가 행동을 하지. 즉이니까 다시 이 즉 다음도 1번이죠. 내가 뭔가를 해. 그러면 2. 다시
주체는 뭐야? 나야. 그런데 주체는 다시 상대 기업이야. 상대 기업 어떤 추측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봐. 1. 내가 선택을 하고요. 2. 상대 기업이 선택을 해. 그것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 1, 2, 3단계죠. 자, 이걸 잘 못 잡으시겠으면 서술어 V를 잡아보시면 돼. 각 기업은 자신의 행동 변화 V1이죠. 자신의 산출량이나 가격 변화 V1이죠. 상대 기업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반응 V2죠. 할 것인지 추측한다, 예측한다 V3죠. 추측한다, 예측한다 V3. 다시 내가 선택이 변화한 정도. 내가 변화했다 V1이죠. 상대 기업의 선택이 변화했다 V2죠. 그것에 따라서 예측을 한다 V3죠. 됐니? 1, 2, 3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술어 V를 가지고 잡으시면 되겠어요. 되셨니? 자, 여기서 제가 왜 빡세게 잡았냐면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저분해서 못 처리해. 그러니까 여러분 실전 가서 이렇게 한다? 안 하지. 누가 실전에서 덧셈 뺄셈 고신 나눗셈 계산을 옆에다 다 쓰고 있냐. 암산할 걸 암산하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는 실전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연습하라고. 여러분 힘들어 했으니까. 힘든 문제에서는 복기도 하고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하기 싫은 이유를 대. 실전에서 할 수 있나요? 그래. 평생 2등급이야. 그러면 고치십시오. 제발 좀. 인간이 고친 만큼 개선한 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자, 1달러. 그래서 뭐 한대? D야. 즉 3단계네. 1단계 뭐야? 내가 선택을 하면 2단계 상대방이 선택을 할 것이고 2단계 상대방 선택이 있으면은 예측해서 내가 또 뭔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로노 아저씨가 뭘 가구해줬냐? 아까는 내시균형이었지. 이번엔 크로노 모형이라는 게 글의 주제인 거죠. 자, 그럼 봐봐. 전제 1번은 뭐야? 과점시장이야. 2번은 뭐야? 동질적 상품이야. 자, 그래서 상출량을 언제 결정한대? 전제 C, 3. 동시에 결정한다. 자, 과점시장이고요. 동질적 상품이고요. 동시 결정이야. 너가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시장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산출량을 결정하기 전에 두 기업 중 어떤 기업도 상품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예측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예측한 걸 바탕으로 이걸 고정됐다고 보고 결정을 하는 4단계야. 1. 몰라. 예상. 고정된 값으로 보고 산출량 결정. 그래서 순서도 있겠지만 PS 구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수업이 좀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서울대에서 배웠잖니. 나 공부 못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럼 교수님들도 진짜 어렵게 가르치세요. 그러면은 내가 질문하는 순간 내가 걔 병신이 돼버려. 그래서 가끔씩 처음에 교수님께서 내가 딱 질문을 하면 이 새끼는 뭘 이런 걸 질문을 하지 싶은 분위기였을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뻔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교수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때는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다 되네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이 재능이 있고 준비가 돼 있으면 어차피 어렵게 들으나 쉽게 들으나 다 이해는 돼. 다만 쉽게 들어야 마음이 좀 더 편한 건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지금 수업을 어디까지 하고 있냐? 무학년까지 하고 있어. 제가 이제 추석 때 저희 조카를 한글을 다 못 떼고 자음, 히읗까지 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저희 조카는 기업부터 히읗까지 읽을 수 있게 됐어. 근데 내년 학교 들어가. 근데 얘기했잖아. 우리 누나랑 매형이 이제 의사하고 치과 의사다 보니까 공부를 신물나게 해서 애를 공부를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야, 아무리 그래도 까막눈은 아니잖아.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한글은 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얘를 입학시키기 전 한글 떼는 게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야. 제가 그 정도 눈높이까지 내려가고 보니까 중1 수업을 하거나 중3 수업을 하거나 고3 수업을 하거나 고2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가지고 있을지가 이해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설명이 좀 디테일해지고 덜 디테일해지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얘는 고2 기준 해설이긴 해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 중에서도 뭔가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들으면 괜찮고 딱 고2 레벨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레벨이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 자, 수능 레벨에서는 이렇게 안 간다니까. 1등급은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한 5년 뒤 1등급이 될까 말까야. 자, 2단락 볼게. 자, C와 D. 자, 다시 이제 가를 볼게요. 상대 기업 산출량에 대한 추측대 변화는 0이래. 이게 무슨 얘기지? 상대 기업에 대한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는 0이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는 그렇죠. 무슨 얘기야? 고정된 값으로 봤기 때문에 추측된 변화가 0이라는 걸까? 그런가요? 자, 나는 맥락이 좀 안 잡히긴 해. 맞잖아. 이게 이거라고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직이라는 건 한원이니까 앞뒤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고 상대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는이 주어잖아. 그 상대방 기업 산출량에 대한 추측된 변화. 그럼 봐봐. 상대방 기업 산출량에 대한 상대방 기업의 산출량 수준이지. 맞죠? 예상을 했다는 추측이야. 예상을 했다는 추측이라고 봤어. 그걸 어떻게 고정된 값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이야 지금. 상대방 기업의 변화를 일단 고정된 값으로 0으로 보고 가겠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산출량을 결정하기 전까지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겠대? 아하, 그냥 예상하고 고정시켜버리겠대. 즉 뭔가 변하는 값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너는 읽혔는데 이게 예시가 없다 보니까 확 안 하다는 거야. 아까는 예시가 수치로 주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 거고 그러니까 수치로 주어지길 좀 기대하긴 할 건데 자 봐봐. 내가 수치로도 안 주어졌는데 이해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을 여러분한테 줄 수가 있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즉이라는 논리기호를 봤어. 앞뒤 내용 똑같다. 그러면 대응을 시키는 거야. 상대 기업 산출량에 대한 상대 기업 산출량 수준을 뭐 했어? 예상했어. 예상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추측이지. 고정됐다, 변화됐다, 대응되는 정보지. 아, 결국 무슨 얘기야? 고정된 값으로 보겠다, 변화를 0으로 보겠다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정리해놓자. 예상이라는 단어와 추측이라는 단어를 대립시킬 수가 있겠고 고정된 값이라는 정보와 변화라는 정보를 역시 대립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대응시켜 보시면은 무슨 좀 이해가 되실 것 같다.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서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달락으로 가겠습니다. CD 두 기업으로 이루어진 가정기업에서 크로노 모형에 따라 경제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래 친절하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정이라보다는 예시라고 봐야 되겠죠. 먼저 C는 D의 산출량을 예산하고 그래 1. 주어인 C 입장에서는요. 뭐해? 2. 예상을 하고 3. 그만큼을 제외한 게 자신에 대한 수용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쟤네가 생산할 걸 제외한 나머지가 자녀 수요에 대한 독점적 지위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공식으로 한번 써볼래? 자, C의 생산량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D의 생산량을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C를 하게 되면 이게 뭐야? 시장의 수요량이지. 자, 이항해 볼까? 시장 수요 마이너스 D가 뭐야? C죠? 그 시장 수요 마이너스 D가 C고 얘를 또 뭐라고 정해놨니? 자녀 수요죠. 이 자녀 수요는 뭐니? 자기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수량이죠.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 써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을 하나, 둘, 셋, 네 줄로 쓴 건 똑같은데 정보의 명확함이 확실히 달라지죠. 자, 이거를 수식으로 썼다라고 얘기해도 됐지만 저는 이거를 담화 구조를 처리했다고 설명을 할게. 왜? 이러한 단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처리한 1, 2, 3단계에 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보가 처리됐다든지 보시면 그러니까 구조 처리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무식으로 처리가 돼야 이해도가 정보 처리 정도가 상당해진다. 자, D를 제외하면 시장의 세상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는 C가 유일하기 때문에 자녀 수요를 전체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우리는 이해했으니까 따라 C는 D의 예상 산출량을 제한 자녀 수를 자신의 이유에 극대 산출을 조치한다. 자, 4단계인 거죠 이제. 그럼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대? 자, 이걸 전제하고 나서 이윤 극대 산출량.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1번 뭐 한다는 거야? D를 예상을 해. 맞죠? 2번 그럼 뭐해 이제? 계산을 해. 그러면 뭐가 나와? 자신의 수요량이 나와. 그럼 이거를 4단계 독점이라고 보고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느낌 오셨죠? 구조도 좀 이따 꼭 그려보셔야 실력이 한번 정리가 되고 그 예시를 이제 써놨는데 야 그래프는 아니야 야 뭔 얘기일까? 자, 윗단락 내용 가지고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프만 놓고 보니까 결국 이건 것 같아. 기업 C의 산출량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와 기업 D의 산출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한테 두 개의 반응 함수의 교점인 C별 플러스 D별에서 아마 교점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3단락에서 하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각 기업이 예상하는 산출량과 이에 따라서 이윤의 극대화를 시키는 게 바로 반응의 함수인데 크로노 모형 균형이 C와 D에서 반응 함수 일치하는 지점에서 성립을 한대. 각 기업은 반응 함수에 따라서 그렇지. 아까는 C 입장에서 D를 예측해서 온 거고 반대로 D 입장에서 C를 예측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면 C 입장에서 예측한 게 이거, D 입장에서 예측한 게 이거. 그럼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각각 의사결정을 하다가 교점에서 결정이 될 거라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단계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자, C와 D가 각각 어떻게 예상하고 2. 결정했어. 그러다 보니까 반응 함수가 일치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싸울 일 없이 저 균형점이 하나 나타난다는 것이죠. 됐니? 자, 다시 한번 풀어 쓰는 거 생각해 볼게. C가 예상한 D의 산출량이 D 별표인 경우 C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C 별표래. 왜 그럴까? 다시. D 별표를 고정된 값으로 하고 보자. 그럼 봐봐. C는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자, 아마 시장 결정량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지금 C가 하나도 생산을 안 하면 D가 독점하는 시장이 되는 거지. 자, 반대로 C가 이 정도 생산을 한다고 치면 봐. 예를 들면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를 C1, D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C는 이만큼 생산, D는 이만큼 생산한다는 거니까 C1, D1이 뭐야? 시장 수요량이야. 맞죠? 그럼 시장 수요량에서 C가 이만큼 생산하고 나머지를 D가 생산할 거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근데 봐봐. D가 여기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하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 점에서 교점, 이 점을 좌표로 하는 C든 D든지 간에 C는 이만큼 생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거든요.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3달러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프 설명 끝이라서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가 없어. 자, 일단은 구조도 그리시고 1, 2달러, 3달러 구조도 그리시고 그래프 이해까지 가볼 거고요. 자, 영상은 끊을 거고요. 나는 크로노 모형이고, 크로노 모형은 크게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세 번째 추측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네 번째 자신의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었고, 그 크로노 모형은 과점시장이고 동질적 상품을 팔며 동시 경쟁한다는 전제에서 어떨 때 균형을 어떻게 이루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에서 출제 포인트가 잡혔었잖아요. 여기서 상대방의 추측에 따른 뭔가를 0으로 만들겠다, 이 맥락이 아마 문제에서 물어볼 거거든. 문제에서 다시 한번 재처리 하고요. 자, 2달러, 3달러는 결국에는 그래프 해석인데 2달러도 순서가 나와. 첫 번째, 뭐 한다? 시장의 수요를 예측한다. 두 번째, D의 생산량을 예측한다. 그러면 남는 자신의 생산량이 나올 건데, 이걸 잔여 수요라고 부르고 얘는 독점적이며 자신의 이유를 극대화하게 한 방법이겠죠. 그걸 어디서 확인하겠다? 3달러 수학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3달러 수학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D의 생산량이 이렇게 되고 C의 생산량이 이렇게 됩니다. 자, 각각의 그래프 해석을 좀 해볼 텐데, 자, 봐봐. 여기에 점이 찍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봐. C의 생산량이 0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D의 생산량이 뭐 10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D만 생산하는 경우 뭐죠? 자, 반면에 예를 들면 이 점 정도로 한번 찍어볼게요. 한 이 점을 1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10,100이라 10, 한 뭐 90은 안 될 것 같아. 좀 더 될 것 같은데 한 뭐 9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거야. 시장 수요는 102라고 본 거고, 그 중에 D가 92를 생산할 것이니까 C는 10 정도를 생산할 수 있고, 여기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시켜 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들이 예상을 해봤을 때 균형점은 어디로 예상이 되더라? 여기로 예상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C 별표와 D 별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D 별표라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C 별표도 계산해서 가면 되겠더라고. 이 맥락에 대해서는 3달러 가지고 만든 문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필기 정리하시고 디테일한 내용은 지문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영상 10초만 잡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10초 저기 잡고 넘어오세요.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1번 문제인데 1번 선지는 얘들아 상대방 기업이익의 최소화가 아니라 자기 기업의 최대화야. 아니, 남들이 뭘 하든 말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 2번 선지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를 똑바로 잡아주시면 보이는 거야. 모두 과정기업이 상대기용 행동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최적 전략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과점시장의 균형. 자, 전제가 뭡니까? 공통주제 과점시장이죠. 두 번째는 뭐냐? 방법이지. 상대방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죠. 최종적인 결과는 뭐야? 과점시장의 균형이 어디서 이루어질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구조로 주제 같이 잡으셨으면 2번 어렵지 않게 보였을 거고, 3번 선지 보겠습니다. 과정기업의 산출량 경쟁을 중심으로? 가가 과정기업의 산출량 경쟁 중심이야? 그게 아니라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자, 두 번째는 뭐야? 경쟁이라면 경쟁인데 여기는 산출량이 아니야. 이윤의 경우의 수였지. 반면에 나는 산출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뒤집힌 거니? 산출량과 가격이 뒤집힌 거죠. 고쳐놓으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자, 3번은 뭐가 틀렸다? 가는 가격이야. 나는 산출량이라고. 산출량과 가격이 뒤집힌 게 보이셔야 돼. 자, 3번, 4번 선지. 가와 달리 나는 과정기업의 상대비의 전략 선택을 관찰하여 자신의 최적 전략을 수립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둘 다 상대방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예측이죠. 달리가 아니야. 둘 다 예측이야. 자, 나와 달리가에서는 과점시장에서 각 기업이 이윤을 증가시키기에 담합을 형성한 협조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자, 봐봐. 그래서 다룬 내용이 이 정도인데 5번은 갑자기 담합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담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예측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 근데 봐봐. 얘는 담합보다는 사실 경쟁이죠. 왜? 상대방하고 내가 협의한 게 아니잖아. 협의가 아니야. 봐봐. 담합이라는 거는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한 거야. 근데 얘는 협의가 아니잖아.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경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고, 얘들아 OX도 제가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 정답만 고르고 가버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버리는 것 같아. 자, 정답만 보고 가는 건 우리 패스트트랙에서 뭔가 좀 극단적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제가 이제 퍼포먼스로 계속 보여드렸던 거고, 슬슬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집만 따로 떼거나 뭔가 집중력이 흐려지실까봐 맞는 거 틀린 거를 더 엄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A. 이해한 내용이요. A가 가격 유지 또는 가격 인하 전략을 선택할 예상될 때 B는 각각 가격 인하 또는 유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봐봐. 경우의 수를 해석하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봐.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주제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 A의 주제는 이미 지문에서 설명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표 해석하라는 겁니다. 표 해석. 됐어? 자,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 내가 지문 설명을 했고 구조도가 끝마쳐졌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 끊었다 갈 거고요. 다시 한번 풀어봐.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구조도 아까 이제 칠판에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구조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잠시만. 자, 이제 경우의 수를 이거 분류를 해볼 거야. 자, 이거 봅시다. 그러면 자, A가 가격 유지 또는 인하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자, 그럼 B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A가 가격 유지를 한다고 치자. 그럼 B는 인하하는 게 당연히 이득 아니니? 맞죠? 봐봐. 자, 이 말을 뜻을 좀 보셔야 되는데 A가 가격 유지 또는 가격 인하 전략을 선택할 때 B는 각각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각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지시된 내용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각각이라는 건 얘 하나, 얘 하나야. 그러면 A가 가격 유지일 때는 당연히 B는 뭐 해야 되겠어? 가격 인하 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가격 유지일 때 B는 가격 인하해야 되겠죠. 다시 A가 가격 유지일 때 B는 가격 인하해야 되겠지. 40에서 60으로. 두 번째 A가 가격 인하일 때 B는 가격을 유지하는 게 이득이지 당연히. 그래서 경우의 수 해석을 하라는 거 여러분 결국에는 이해됐니? 표 해석하라는 거야. 그럼 1번 선지 괜찮다는 거 보이시죠? 자, 2번 선지. 자, B가 가격 유지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자, B가 가격 유지를 선택할 거로 예상되면 A 입장에서 당연히 유지보단 인하하는 게 20% 20이득이죠. 그래서 2번도 괜찮겠고 3번 A에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거의 결정이 돼버렸죠. 경우의 수를 따진 결과 결정이 돼버렸죠. 그 결정은 뭐였어? 얘였죠. 자, 4번 선지 A에게 가격 인하가 우월 전략인 경우, 우월 전략 아까 지문 내용이죠 그대로. 그 이유는 왜 그래? A가 가격 유지를 선택할 때보다 인하를 선택할 게 B의 보수가 감소돼. 자, 봐봐. B가 이득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봐봐. B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하를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B가 손실 보는 걸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 이 게임 이론은요. 남 못 되라는 게 아니야. 봐. 게임 이론의 그래서 주제가 뭐냐? 내가 잘 될 거냐? 남이 잘 될 수도 있고 남이 못 될 수도 있는데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나 잘 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나 잘 되는 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남이 선택할 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잘 될 걸 선택하라는 거지 남한테 이득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주제가 아니라고. 결국 어떤 경우에서든 나한테 이득인 경우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꼭 따져보셨어야 됐고 정답은 4번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도를 좀 그리셨으면 내용이 한 방에 된다는 거 보이시죠? 이걸 줄글로 갖고 왔으면 얼마나 귀찮았을까?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의 의미. 자,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가의 의미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축축된 변화가 뭐냐? 근데 봐봐. 적절한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가져맞지 마시고 어차피 예측 불가능하니까 예측한 데서 결정된 걸로 보겠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 얘기야 결국에는. 자, 1, 2, 3, 4단계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가에서 1단계 뭐니? 내가 뭔가를 했어. 내가 행동했어. 그러면 남도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모르니까 예측밖에 안 돼. 자, 근데 예측이 됐으면 그 예측 값을 뭐로 보겠다고? 변화가 없다고 보겠다 그 얘기잖아 지금. 남의 예측 값의 변화가 없다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더라도 뭐라고? 상대방의 예측 값의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는 거야. 맞죠? 상대방의 예측 값의 변화가 없다잖아. 2번밖에 없어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앞쪽이고 뭐고 간에 상대 기업의 산출량 변화가 없다. 델타 X가 0이다. 변화량이 0이다. 라고 얘기한 건 2번밖에 없으니까 2번 정답 끝으로 가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회로를 뚫어 놓으셔야 편하고 실제 이게 정답 가는
실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한 번 성립하면 변화하지 않는 안정성. 뭔 소리 안정성이라고 이게? 기억. 이게 안정성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왜 안정성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이거를? 그 다음에 니은은 불안정? 그 얘기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제 차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 기억과 니은의 주제가 안정성, 불안정성은 아니잖아. 2번. 기억 성립이면 니은이 성립할 수 없어? 봐봐. 기억은 뭐에 대한 거가? 가격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윤에 대한 거죠. 니은은 뭐에 대한 거야? 생산량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무슨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어, 역시. 물론 따질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이 수준 정보를 가지고 따지는 거는 무리도 많거니와 그걸 요구한 것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3번. 기억이 성립한 경우와 달리 니은이 성립한 경우 가정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내용 이해를 잘 못한 경우인데 봐봐. 니은이 성립한 경우에 가정기업이 독점적 지위가 아니라 가정기업이 시장에서 뭘 뺀 나머지에서 독점적 지위야? 그렇지. 경쟁사의 예측 생산량을 제외하고는 독점적 지위죠. 이래버리면 범주가 다르는 거야. 얘들아 봐봐. 시장이란 걸 이렇게 보자면 이게 상대방이 한 게 있고 내가 한 게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만 독점적 지위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전체에서 독점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범주가 잘못 설정이 됐다. 아웃인 이유, 오답인 이유는 범주의 잘못된 설정이다. 자, 4번 선지 볼 겁니다. 자, 기업은 어떤 기업이 우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균형이래.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이 경우가 우월 전략이라는 거 아닌가? 자, 혹시 좀 불안하시면 좁히고 발제독도 해야 돼. 근데 결론 단락에 나와 있잖아. 이처럼 각 경기자가 다른 모든 경기자가 선택한 첫 번째 경기자가 다른 모든 경기자 선택한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자신의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의 순서대로 가는 거죠. 1, 2의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봐봐. 뭐라고? 그래. 지금 이 경우가 우월 전략이 있는 건 우월 전략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경우의 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 얘기네. 지문의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 우월 전략 한 가지만 얘기한 거잖아. 이해됐니? 뭐가 틀렸어? 많이 틀렸죠. 5번 선지. 니은은 상대 기업의 산출량 결정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렇지. 왜? 델타 X를 0이라고 고정시키고 한다 그랬으니까. 각 기업의 최적 산출량 결정이 전 상황에서 균형이니까 산출량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점 시장에서의 기억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이 지금 안 잡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 주어 잡아. 니은은 기억이래요. 니은과 기억의 관계를 잡으라는 거야. 그럼 니은과 기억의 관계는 뭘까? 1번 똑같이 과점 시장이었어요. 둘 다 똑같이 과점 시장이야. 그렇지? 두 번째는 뭔데? 가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예측한 가격의 유지, 인하 또는 상승의 전략의 선택이고 니은은 상대방의 산출량을 고려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 자, 우리가 해석이 안 될 때는 여러분 문장 성문 잡아보시라고 얘기했었잖아. 봐. 상대 기업이 산출량을 결정을 할 것이야. 근데 그걸 주어진 것으로 본다 그랬고 니은의 주제도 맞죠, 이게. 그럼 봐봐. 이걸 전제해서 나의 의사결정을 하지. 자, 그런데 봐. 기억도 그렇지 않니? 기억도 상대방이 가격을 유지했을 때, 인하했을 때 이미 이게 결정됐다고 보는 거잖아. 봐봐. 자, 봐봐. 이게 생산량과 가격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경우의 수 4가지에 의해서 예측되는 결과값이 고정된 걸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 산출량 결정이 주어진 것으로 봤다. 이 얘기는 경우의 수에 따른 가격이 결정돼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각 기업이 최적 산출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균형이다. 그렇죠? 자, 가격의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자신의 최적 산출량 결정. 그게 기억이잖아. 무슨 말인지 될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확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이런 것 같다.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쓰는 표현이나 어휘들이 고3 레벨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다 보니까 고3 레벨이 아직 충분히 못 다다드는 학생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맥락이 안 잡힐 수가 있고 댓글 같은 걸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X에서 가까울 두 겹만 있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얘는
담합이 아니야. 각 기업은 산출량 유지, 증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대. 어느 기업이 먼저 산출량 증대를 결정하면, 그러니까 얘는 동시가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수율 능력 결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경우의 수 해석입니다. 자, 그럼 봐. 갑이 선도자로 행동을 했어. 그럼 갑이 산출량을 유지할 수도 있고 증대할 수도 있죠. 자, 갑의 산출량 결정 시점이 추종자의 의뢰 산출량 결정 시점에 선행함으로. 야,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선도자라는 얘기가 먼저 한다는 얘기야. 잘 안 들어와? 주어 잡아. 갑이 선도자죠. 갑이 당연히 먼저죠. 갑이 먼저 했으면 갑이 먼저라고. 갑의 산출량에 대한 의뢰 추측된 변화는 0이다. 자, 갑은 이미 결정을 해버렸잖아. 맞지? 그러면 지문 내용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미 결정이 됐다. 또는 알 수 없다면 결정된 것으로 보겠다. 즉, 뭐야? 가는요, 알 수 있다야. 나는 알 수 없다야. 그런데 둘 다 어쨌든 선택이 돼버리면 선택에 따라서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그 얘기라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여러분 지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배경지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이 흐름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봐봐. 1번의 의도는 뭐야? 얘를 이해하라는 거였어요. 2번 선지 볼게. 갑이 선도자로 행동을 해. 똑같은 얘기죠, 아까랑. 자, 추종자인 의뢰 반응 함수는 갑이 산출량을 유지하면 자신이 증대하고 갑이 산출량을 증대하면 자신은 유지한다. 자, 가의 게임 이론을 적용을 한번 해보자. 갑이 유지를 했을 때는 내가 120이니까 증대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자, 갑, 을의 순서대로 써보면 갑이 뭐 했을 때? 유지를 했을 때 을은 뭐 하는 게 선택이야? 증대하는 게 선택이지. 자, 반대로 갑, 을을 순서대로 쓰고 갑이 뭐 했다고? 증대를 했을 때는 자, 갑이 증대를 했어요. 을은 유지하는 게 이득이잖아. 을이 유지하는 게 이득이라고. 됐니?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이해하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갑이 유지하면 증대, 유지하면 증대. 갑이 증대하면 유지, 갑이 증대하면 유지. 정확하게 교집합 논리 기호로 이번 선지 보였을 거야. 됐어? 자, 올해 수능에 나올 확률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나 사고 과정을 흐름을 잡아가는 것 자체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고3 학생들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라서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갑이 선도자로 행동한다면 갑이 선도자래. 똑같은 내용 또 나왔네. 자, 갑은 추종자인 을의 반응 함수를 고려해 산출량 증대를 선택하겠대. 뭐지? 반응 함수를 고려해보자. 자, 그럼 봐봐. 자, 아까 이제 나왔던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갑이 유지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증대를 할 거야. 증대를 했다고 가정하면 유지를 할 거야. 다시. 갑이 유지를 했다고 가정하면 을은 증대를 할 거고요. 플러스 20이니까. 갑이 증대를 가정했다면 을은 당연히 50으로 갈 거야. 그게 이득이니까.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얘 아니면 얘를 선택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죠. 자, 봐봐. 자, 잘 들어. 갑은 일단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자, 주어는 누구야? 갑이야. 갑의 예측이야. 자, 갑의 예측 1번은 뭐냐면요. 자, 내가 유지를 하면, 즉, 갑이 유지를 하면 내가 먼저 하고 을이 반응할 거니까 내가 유지를 하면 을은 증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즉, 갑의 예측은 여기 이미 나왔네. 2번에 나왔네. 그러니까 2번에 3번으로 이어지는 거네, 그냥. 예측할 필요도 없네. 이미 나왔네. 그래, 문제가 항상 이렇다고. 자, 그럼 봐. 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잖아. 맞죠? 그럼 봐. 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인데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둘 중에는 얘가 이득이잖아. 맞죠? 다시 봐봐. 갑이 먼저 선택을 하면 그에 따라서 을은 갑이 유지를 선택했을 때는 증대를 할 것이고 증대를 선택했을 때는 유지를 선택해서 을은 얘 또는 얘로 이미 결정이 된 거야. 얘일 때는 얘로, 얘일 때는 얘로. 그러면 갑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뭐로? 자기한테 이득으로. 그러니까 50보다는 300이 당연히 이득이죠.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도 증대를 선택을 하겠지. 이해됐냐? 됐어?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결과 이걸로 고정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 갑이 선도자야. 그러면 갑은 추측을 해. 그래서 넌 어차피 둘을 선택을 할 거니까 난 이게 이득이겠다. 그래서 갑은 증대를 선택한다는 거야. 갑이 증대 선택했어. 그럼 을은 당연히 150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을은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순서대로 경우의 수 예측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이게 게임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수싸움이야. 그러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엄청 잘못했던 게 뭐냐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영경제학과 전공을 좀 제대로 했다면 아마 하다못해 자영업을 하든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해관계 충돌 속에 부딪혀. 예를 들면 제가 뭐 조교생을 뽑는 것도 이해관계예요.
제가 회사랑 일하는 것도 이해관계야. 제가 인간계약을 하는 것도 이해관계야. 모든 건 다 이해관계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서로 행동할 수 있는 건 예측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감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잘 정리하셨고, 자, 이제 4번, 5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각각 을이 동시에 산출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균형이 성립하진 않지만 각각 을 중 하나가 선도자로 다른 하나가 추종자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균형이 성립한다. 자, 저는 4번을 선택하려면요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지는 게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를 동시 선택인 경우와 그 다음에 선도자인 경우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출제자는 이렇게 의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사고 과정이 지금 넘어간 건데요. 뒤쪽은 확인이 되죠. 왜? 결국에는 얘로 균형이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선도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더니 균형이 있는 건데 정확하겐 갑을 선도라고 가정했을 때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번 선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선지야.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기도 경우의 수가 이거다. 자 봐. 선도자가 있다 없다로 나눈 다음에 선도자가 있으면 갑이 선도자다, 을이 선도자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1, 2, 3번 선지가 전부 다 뭘 얘기만 하고 있어?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 맞죠? 그럼 결국엔 우리는 얘랑 얘를 따진 적은 없거든. 근데 얘의 경우 균형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즉 최소한 선도자가 있을 때 균형일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100% 따진 건 아니지만 일단 얘가 있으니까 그래 일단은 답일 괜찮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왜? 얘도 따지고 얘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 따지는 데만 해도 경우의 수가 1, 2, 3번의 사고 과정이 있었으니 저거를 2번을 더 해야 되잖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그거는 따로 여러분 혼자서 하시거나 하시고 자 아니면 저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같이 보면 돼. 나중에. 일단은 답은 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각각을 모두 자신의 추종자로 행동할 때 비해 선도자로 행동할 때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 야, 이거는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만약에 4번이냐 5번이냐에서 여러분이 둘 다 하신다면 5번이 훨씬 더 빠르겠죠. 왜? 봐봐. 이미 갑이 선도자일 때는 계산이 끝났잖아. 자, 그럼 을이 선도자일 때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봐라. 지금 갑이 선도자로 행동할 때 이득을 더 보니? 자, 그럼 갑이 추종자인 경우는 반대로 을이 선도자인 경우죠. 자, 그럼 을이 선도자인 경우도 계산 한번 해볼까? 자, 봅시다. 자, 을 입장에서 볼게. 자, 을이 선도해. 자, 그럼 을은 뭘 선택할 수가 있어, 먼저? 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갑은 어떤 선택을 할까? 자, 봐. 을이 유지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갑은 유지하는 게 이득이에요. 자, 반대로 을이 증대를 선택했다고 보자. 갑은 증대하는 게 이득이야. 자, 그러면 여기를 노란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유지야. 증대야. 맞죠? 자, 그럼 봐봐. 을 입장에서는 갑은 얘 또는 얘를 선택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을은 당연히 얘를 선택해야 이득이죠. 30이라도 더.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하겠어? 증대를 선택하겠죠. 이게 30이라도 이득이니까. 됐니? 자, 그럼 봐라. 지금 갑이 선도했을 때는 얘로 결정 났죠. 을이 선도했을 때는 얘로 결정 났죠. 자, 그럼 봐. 갑이 선도했을 때는 갑은 300을 벌어요. 을이 선도했을 때는 200이니까 갑은 비교해서 마이너스 100 손해지. 맞니? 자, 반대로 자, 갑이 선도했을 때 을은 150을 버는데 을이 선도했을 때는 을은 130밖에 못 벌죠. 그러니까 을이 선도해보니까 을이 선도했을 때는 마이너스 20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봐봐. 결국에는 갑을 둘 다 갑이 선도했을 때 이득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죠. 둘 다 갑이 선도했을 때 이득인 거니까 틀린 선지는 5번이 명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4번에서 경우의 수를 다 풀어내든 5번에서 풀어내든인데 자, 순서대로 얘가 먼저 나왔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5번 얘를 먼저 고르고 나머지 선지를 판단했을 건데 4번 애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복잡한 경우는 밀어두고 경우의 수가 단순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겠고 그게 5번이었다는 거고 정도 5번으로 좁히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냥 수학이야. 경우의 수야. 국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했다는 겁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여기 화면 한 번에 안 잡히겠잖아요. 10초씩만 딱딱 잡아주시고 영상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